네, 했습니다. 오늘도 플라톤 구글에 가다. 자, 2부 구글 플렉스에서 3명이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등장인물 소개가 먼저 있네요. 쉐릴, 미디어 에스코트, 그리고 마커스, 엔지니어, 그다음에 론다, 쉐릴의 친구,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등장을 합니다. 플라톤이 구글에 자기 책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저자와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쉐릴이 플라톤을 이끌어가고, 이제 구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쉐릴이 나중에 누구죠? 론다에게 다시 전해주는, 정말 플라톤의 그 대화편과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네요. 앞에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들만 언급하듯이 오늘은 아주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쉐릴이 플라톤을 구글에 데려와서 구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구글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 공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오면은 구글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 맛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쪽에 가보니까 102쪽 각주 3번 그 프리타네이온이라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한 그 형식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아테네의 그 500인 평유회를 이끌던 50명의 시민에게는 프리타네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모든 식사를 공짜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글이 고대 그리스의 톨로스에 있었던 이런 제도를 모방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4쪽으로 오면은 각주 6번에 플라톤의 본명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죠. 플라톤의 본명은 뭐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리스토클레스라고 되어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시죠? 아리스토는 이제 뛰어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아리스톤이었고 콜린토스에 살았고, 플라톤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는 아테네였습니다. 플라톤이라는 낱말의 뜻은 덩치가 크다, 또는 어깨가 넓다, 또는 이마가 넓다 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에 대한 각주를 이제 넘어가며 이제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105쪽 중간 부분, 아테네에서의 재판 과정은 이렇습니다. 쭉쭉쭉 얘기하는 과정이죠. 변호사는 없었고요. 자기 변론해야 됐고, 고발자들이 그 사람 유죄로 판결이 되면 형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그러니까 이제 죄인으로 이제 그 지목된 사람은 자기 형벌을 자기가 제한해가지고 결국 500명의 배심원단이 그 피고와 원고가 제안한 처벌의 중간 정도를 구현하는 법률의 민주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06조 각주 7번에 보면은 각주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양성평등주의 사상을 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육에서 있었는데요. 남녀 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다양한 소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소질을 잘 발전시키고 발달시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소크라테스
범죄 이제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107쪽 두 번째 줄.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형벌, 자기 이제 유죄 판결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아킬레우스를 언급했다는데요. 아킬레우스는 이제 영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일리아드에 나오는 대표 주자 영웅이 아킬레우스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는 이러한 그 신탁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짧지만 영예로운 삶과 길지만 평범한 삶. 당연히 아킬레우스는 짧지만 영예로운 삶을 선택하게 돼서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게 돼서 영웅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영웅적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이렇게 영웅적 행동을 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107쪽 밑에 네 번째 줄. 아테네 시민들을 소크라테스는 덩치 큰 흰 말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말은 그 인간을 신에게로 이끌어주는 그런 신령한 동물로 이해가 됩니다. 인도에서는 흰 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황소가 그런 역할을, 암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 흰 말이 다 좋은데, 혈통도 좋고 다 좋은데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잠들어 있는 시민들을 깨우는 등에 아시나요? 네, 딱 물어가지고 이제 말이 펄쩍 뛰게 만들죠. 그런 등의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잠에 깨워 놓으니까 자기를 싫어했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아테네 시민들을 깨우고 아테네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자기에게 큰 공로가 있는데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형 선고는커녕 자기에게 그 프리타네이온의 무료 식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형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더 화가 났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500명의 편결단에 의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이죠.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화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요. 이렇게 대중의 비논리성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면은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의 판결이 더 훌륭한 걸까요? 다수의 결론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은 한 명의 지혜로운 철학자의 판단이 더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라고 슬쩍 던져놓고 이제 구글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됩니다. 111쪽에 오시면 밑에 세 번째 단락, 구글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요즘은 이제 뭐 지식인 같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요즘 한다고 그럽니다. 구글 또는 네이버한테 물어봐 이렇게. 결국 물어보면 네이버가 대답을 해줍니다. 검색, 찾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보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쉐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하지만 구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지식 체계가 옳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맹목적으로 구글을 신뢰하고 있는 거네요. 자, 114쪽으로 오면 역시 이제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곧장 왔기 때문에 고대 아테네에서 왔기 때문에 구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달라. 그럼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여기 나오는 이제 엔지니어 마커스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클라우드에 있죠. 클라우드라는 건 구름을 뜻하니까 그 다음 말 보면 그 말을 듣자 플라톤 몹시 들떠서 그죠?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시인이 소크라테스를 구름에 빗댔습니다.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나가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이런 신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허황된 그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조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플라톤이 갑자기 구글이 소크라테스를 지금 상징하는 건가 이렇게 순간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쉐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라우드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있죠. 지식을 얻는 것, 구글 직원들이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115쪽 각주 14번에 보면 쉐릴의 이 말은 바이디 야나단이라는 사람의 이론에 근거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그 책 이름으로 it knows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이 안다. 자, 아는 주체는 이제까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it, 구글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알고 사람은 배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바이디 아나단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저도 뭐 전혀 찾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구글의 소비자가 아니다. 우리는 구글의 상품이다. 그럼 구글이 우리를 판매한다는 거죠. 그럼 구글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파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를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사는 사람은 분명히 기업가입니다. 그럼 기업가는 우리를 어떻게 사는 걸까요? 광고 목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품이 되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구글에다 검색을 하기만 하면 그 검색한 내용들이 모두 상품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요즘 한국도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내비게이션 GPS 시장이 지금 무한 경쟁 체제로 돌아갔죠.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갈 텐데 그럼 GPS를 사용하겠죠. 지금까지 T맵이라는 것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SK. 근데 이 T맵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발주자들이 막 이제 서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추격을 하고 있어서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용자 수입니다. 자동차 한 대 한 대마다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이 스마트폰은 길을 지나가면서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이제 T맵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가 있을수록 그 정보량은 많아지게 되고 정보량이 많을수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서 보다 많은 사용자가 있는 그런 GPS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게 되고 사용자가 몰리는 순간 당연히 SK를 사람들은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돈을 벌 수 있고 SK도 돈을 벌 수 있고 사용자도 편리하고 3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렇게 많은 검색 사용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이제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15쪽에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번 재미난 표현 하나를 소개하고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116쪽의 두 번째 단락에 붐. 이게 이제 번역은 좀 마음에는 좀 안 드는데요. 일단 비전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가 좀 문제인데요. 비전은 꿈 말하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찰력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시야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현재 펼쳐져 있는 미래가 아니고 앞으로 자기가 펼쳐 보이고자 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비전이잖아요. 비전 제시. 이때 꿈 바라기 같은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꿈은 이런 거다. 근데 거기 보면 아웃스탠딩, 그죠? 어떤 아웃스탠딩은 이제 눈에 두드러진 뛰어나다 이런 뜻이죠. 결정적이다라기보다는 어떤 뭐 뛰어난 그런 모멘트하면은 이런 변화의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적 지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뛰어난 계기, 뛰어난 순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터닝 포인트 같은 건데요.
언제 어느 순간 뒤에 보면 이제 싱귤레리티 유일점이라고도 특이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전기가 발명되는 순간이 이런 하나의 대전환점이죠. 그리고 인터넷이 발명되는 순간 이것이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한 대전환점에 대한 하나의 어떤 통찰 또는 꿈바라기 이런 것을 이제 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붐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사회를 혁신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재미난 표현을 리베카가 해줬고요. 다음 116쪽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아주 지독한 말놀이를 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일단 플라톤이 일종의 괴짜처럼 보였다는 거야. 괴짜인데 말하자면은 drunk, 술 취한 사람과 같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딘가 취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구글에 입사한 사람들을 이제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취한 사람인데 밑에 보면 술 마시고 노는 파티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 이거를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술 마시고 노는 파티, 취하는 파티, 드렁크죠. 이것보다는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낱말을.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크너드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말들이 재밌습니다. 플라톤이 꼭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취하다라는 표현에 술을 넣으면 술 취한이 되겠네요. 사람 우리가 뭐 그 취한 그러니까 취 말고 취한 할 때도 이게 취객할 때 취객 취한하면 사람을 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한을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읽어보고 그러면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될 테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한취술이 되겠네요. 한취술.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과 뒤집어가지고 저마다의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일에 취한 사람들 이걸 이제 한취술이라고 우리말로도 말놀이를 할 수 있겠다.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과 이제 만나는 장면을 쭉 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커스 120쪽에 오면 이제 마커스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죠. 마커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플라톤 선생님이 쓰신 책은 전부 다 읽었습니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 플라톤이 마커스를 만날 때 좀 두려웠겠죠. 자기가 쓴 책을 다 읽고 왔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자, 121쪽에 와가지고 마커스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좀 요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중간 부분 플라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말로 손가락으로 5단어로 설명해 달라니까 5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완벽한 국가는 정의를 분명하게 규정한다. 이때 말하는 정의는 justice입니다. 올바름. 그러니까 완벽한 국가라는 것은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국가가 완벽한 국가냐면 올바름을 그대로 구현한 국가. 이것이 바로 완벽한 국가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과 올바름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쪽의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정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소유자는 권력의 특권에 의해 스스로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 이제 그 티러니라고 하는 참주 얘기가 나오죠. 이 참주하고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제 철인 왕, 이제 철학자를 이제 슬기 말킴이라고 한다면은 철인 왕은 이제 슬기로운 왕이라고 지혜의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과 참주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그 기존의 부정부패를 뒤집어 엎고 국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 그들을 대변하는 자 이렇게도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이 참주와 이제 철인 왕은 좀 유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철인 왕은 자기 자신의 권력에 취하지 않아요.
그 자신의 권력의 특권에 의해서 부패하지 않고 독재로 빠져들지 않아요. 반면에 참주는 처음에는 그런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반대자들을 모두 숙청하고 결국은 독재로 빠져가지고 부패한다는 거죠. 자, 122쪽으로 오면 첫 단락. 정의로운 국가는 두 가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정치 권력을 손에 넣었을 때, 또는 이미 정치 권력을 쥔 자가 철학자가 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철학자라고 이제 하지 마시고 슬기로움이 또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사람이 국가를 다스린다면 그 국가도 슬기로운 국가가 되겠네요. 동어 반복처럼 보입니다. 자, 각주 19번은 보겠습니다. 아카데미아라는 이야기, 아카데미아 설립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슬기로운 사람이 나라를 과연 통치할 수 있을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메르켈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도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많은 경우 그런데 캐나다 또 미국도 좀 그런 편이네요.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플라톤도 이제 그걸 깨닫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슬기로운 사람이 국가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중요성을 깨닫고는 대학을 하나 설립하게 되죠. 물론 플라톤 이전에도 이 대학이라는 형태의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톤만큼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아를 최초의 대학이라고 보통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아는 이제 아티카의 영웅 아카데모스에게 바쳐진 숲이라는 그 숲의 이름으로부터 이름이 따왔는데 기원전 387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의 가장 유명한 그 출신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이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니까 좀 촌놈입니다. 스타기라 출신이고 또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인 이제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플라톤이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아카데미아의 원장이 될 줄 알았는데 아테네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원장직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누구죠? 페르시아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이제 개인 스승이 됐다가 알렉산더 죽으면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가지고는 라이시움이라는 학교를 다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래서 많은 강의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원전 83년에 아카데미아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 410년에 문을 열었다가 529년에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폐쇄가 됐다. 상당히 오랫동안 아카데미아가 지속이 됐었군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어떤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플라톤은 이제 시라쿠스 혁명을 주도했다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뻔 하던 상태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된 이 기구한 운명을 또 겪게 됩니다. 플라톤은 귀족 출신이에요. 자, 124쪽으로 오면은 플라톤이 이제 이러한 정의로운 국가, 완전한 국가, 완벽한 국가를 얘기할 때 이제 참주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완전성, 올바름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좀 방향을 보여줍니다. 아주 여기 중요한 대목 같아요. 두 번째 단락. 먼저 22쪽 각주부터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아티카의 비극에서 티라노스, 참주라는 낱말은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달라. 세 번째 줄, 우리는 합법적 권력 이동을 사칭하며, 사칭이라고 스스로 자칭이라고 해도 됩니다. 스스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이러한 권력 찬탈을 정당화하죠. 이 사칭입니다. 비정상적 수단을 통해 권력을 쥔 사람, 이때 이제 참주라고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참주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 쓰는 그 의미를 보자면은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압제자나 박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 줄 내려가면은 돈과 권력을 독차지한 소수의 권력자의 학대에 맞서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변자. 예를 들어서 동학의 교주인 최시영이나 이런 최재호 이런 사람들도 아마 플라톤이 만났다면 참주라고 불렀을 겁니다. 뭔가 혁명가, 그죠? 거꾸로 말하면은 기존의 이런 부정부패에 맞서가지고 이런 국민과 또는 시민들을 대변해주는, 그리고 나중에 권력을 쥐는 이런 사람들을 티라노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4쪽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이러한 독재자가 처음에는 좋은데 민중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 하지만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재자를 견제할 사람들을 서서히 모두 제거하고 결국에는 독재가 가장 나쁜 형태의 정부임을 증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결국은 자기를 견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숙청한 다음에 혼자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기존의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125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한 사례를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시라쿠스의 참주, 그의 아들 디오니시우스 2세의 이제 그 스승님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또 다른 참주에 의해서 추방이 되고 플라톤 자신도 잡히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126쪽으로 오면은 각주 23번이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그 참주를 이제 교육하는, 지도자를 교육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플라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줄에 보니까 각주 23, 숭고한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는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뭐뭐라고 한번 쳐보자,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로운 국가에는 세 계급이 있는데 첫 번째 계급은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계급이 있고, 두 번째 계급은 나라를 지키고 그런 의사결정권자들의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군인 계급이 있고, 세 번째는 공급자 계급이 있습니다. 생산자 계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농부와 장인들. 그런데 이 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히 계급만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영혼의 종류도 다르다고 봤어요. 좀 이상하네, 그죠? 영혼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줄, 영혼을 이루는 광석의 재질이 다르다. 영혼의 돌이 있는데 이 영혼의 돌이 하나는 금으로 된 게 있고 또 하나 청동으로 된 게 있다. 물론 이제 헤시오도스 역사에 보면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쇠로 된 것도 있어요. 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플라톤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청동의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결국 지도자로 교육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야, 가장 끔찍한 얘기네, 그죠?
청동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한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해야겠네요. 황금의 영혼을 가진 지도자가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그때에만 국가가 올바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리더십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8쪽으로 오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간단한 논변인데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 넷, 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올바른 국가, 좋은 국가, 훌륭한 국가, 완전한 국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훌륭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를 통치하면 되는 거죠. 그 비유를 이렇게 들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가 아플 때 어디로 가나요? 치과에 가죠. 왜 치과에 가나요? 그 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한 국가를 누가 통치해야 되나요? 국가 통치수를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뭐 각주 24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각주인데, 첫 번째 줄, 소크라테스는 누구나 아는 사례를 매우 즐겨 사용한다. 갑자기 왜 그 치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치과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치과에 안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리베카도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철학적 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불경을 한자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한역 불경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팔만대장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역 불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번역은 해놨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불교는 대중화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뒤부터 누가 나오냐면 선사들이 나옵니다. 선불교. 그래가지고 당나라 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당나라 당시에 일반인들이 쓰던 일상어를 가지고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다르마, 진리를 설파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똥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 제가 아는 쉬운 우리말로 한문학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어려운 영어 한자, 막 중국어, 독일어 막 쓰다 보니까 사람 못 알아듣죠. 꼭 학문을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해야만 학문을 잘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소크라테스는 구두장이, 목수, 또는 이제 글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던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철학을 했던 거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또 플라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로써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철학이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또 예수님 동시대의 많은 랍비들은 어려운 그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는 아주 쉬운 비유들을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로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쉽게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자, 129쪽 첫 문장. 만일 치아를 가지런하게 규정하고 싶다면, 지금 마커스 치아가 저처럼 삐뚤삐뚤합니다. 그게 이제 보기가 된 거야. 마커스 2가 삐뚤삐뚤하니까 부정교합이야. 그러니까 치아를 가지런하게 교정하고 싶다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치과 의사겠네요. 이렇게. 그럼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누구한테 나라를 맡기면 될까요? 나라의 통치수를 잘 배운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30쪽으로 오면 중간 단락에 이렇게 결국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계속 물었어. 그렇다면 당신은 치아를 교정하는 문제에 있어 상황 해결에 적합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군요.
이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식을 가진 사람, 아는 사람이죠. 지자,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아무렇게나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조언해 주는 대로 그 문제를 풀라는 거죠. 이게 플라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인 왕이 지혜로울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린다면은 사실 이렇게 본다면은 굳이 뭐 왕 자신이 지혜로울 필요는 없겠네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따르기만 해도 나라는 잘 다스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통치를 맡겨야 되고 아는 사람에게 이런 교정 치료를 맡겨야 된다. 그러자 이제 131쪽으로 오면은 이제 마커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데 내 치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내 치아가 아주 자꾸 보기를 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톤 얘기. 첫 번째는 우리 가습기 살균제 보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식인의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문가 아는 사람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속여, 양심을 속여. 그럼 이 아는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아무리 한 사람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결정에 모두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견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 플라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커스의 이제 비판과 같은 건데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이빨에 만족하고 있다니까 왜 규정을 해야 돼 내가 이런 거죠. 응? 내가 지금 뭐 내가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더 잘 살라고 그래?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난 숙대 들어온 거 만족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서울대 가라고 그래? 이런 거예요. 나는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 또 혼자 앉아서 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럼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커스처럼 난 내 이빨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는데 네. 응? 이쪽으로 앉으시면 좋겠네요. 네, 책 안 네, 네. 기정씨, 김기정씨. 네, 안녕하세요. 남선우씨. 선우요? 선우. 같이 책을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32쪽으로 가면 각주 25번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진정한 철학이라는 게 뭐냐? 진정이라는 말을 쓰면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건 예상이 되죠. 철학이라는 걸 이제 슬기 말킴이라고 하니까 참다운 슬기라는 게 뭐냐? 글 속에 담길 수 있냐 이거죠. 참다운 슬기 그러면은 불린 문자 불교에서는 말로써 글로써 전달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참다운 슬기나 또 참다운 진리라는 건 어디에 있겠어요? 그 각주를 보면은 7번째 편지라고 쓰인 바로 이 부분. 정신 속에서 철학에 대한 깨달음이 일고 그러한 깨달음은 곧바로 자신의 것이 되는 걸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 안에만 슬기가 있는 거야.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의 깨달음 속에만 바로 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것은 정신의 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그 글쓴이가 자기가 철학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 철학을 이제 슬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슬기가 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쓴 사람은 실제로는 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래놓고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나는 철학에 대해서 한 번도 글로 쓴 적이 없습니다. 아니, 플라톤 선생님 그렇게 많은 대화편을 써놓고 쓴 적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나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사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많은 글을 썼지만은 딱 한마디로 이러잖아요. 내가 쓴 글에 얽매이지 말라. 다만 이건 손가락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가락일 뿐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보지만, 손가락은 뭐 하는 데 있냐면 달을 보라는 거죠. 그럼 달을 봐야겠죠. 달을 보고 나면 다시 손가락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니야. 달을 보라는 겁니다. 손가락도 보고 달도 보고 가르치는 것도 보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달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치아 얘기도 뭐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13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다가 두 번째 줄, 요 비교니까 한번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에스코티어인가요? 그 쉐릴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상황, 즉 나쁜 치아 교합과 나쁜 인생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가 잘 안 되셨을 텐데, 치아가 삐뚤삐뚤 난 뻐드렁니를 고치는 문제하고 삶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바로잡는 거하고, 이거 문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플라톤 선생님 어떻게 같은 문제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시나요? 이해가 되셨죠? 아니, 이건 그냥 단순히 기술 아니에요, 기술? 응? 근데 인생이 과연 그런 기술인가요? 그러면 분명 떠오르는 책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기술. L.A. 프로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기술이다. 응? 그러니까 플라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잘 사는 삶,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기술이다. 물론 여기 이제 기술이라는 말 자체에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요. 자, 쉐릴은 이렇게 다시 좀 더 구체적인 반론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줄 내려가면 치아와 뼈, 신경의 해부도를 외우고 치아 교정술을 공부해. 다시 말하면은 뻐드렁니를 고치는 기술에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대로 배워서 고칠 수가 있어. 그런데 인생에는 교과서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네.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나요, 없나요? 인생 사용 설명서. 예를 들어서 선우 씨가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자기야, 나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해줘. 남자는 사용 설명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은 만들어줄 수가 없고, 취향의 부분 이런 것들은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용 설명서니 교과서니 지침이니 또는 올바른 덕목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러한 덕목을 잘 구현하는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이죠. 인생을 잘 살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고, 그런 기술을 못 가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냐. 말이 안 되죠? 13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자,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사람은 두 가지로 잘 사는 법을 알게 됐겠네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이건 분명히 아니겠죠. 태어날 때부터
삶을 잘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살아가면서 익혀야 된다는 거나요? 네, 그렇겠죠. 살아가면서 익혀야겠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건 순자도 똑같네요. 스승님이 없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스승에게 배워야 되고 또 스승에게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꾸짖어야 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보편적 척도로서의 법이 있을 때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거죠. 오늘날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당연히 쉘이 이렇게 반론합니다. 두 번째 달 139쪽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쉘일입니다. 철학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학책 읽어보니까 골치 아프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던데요.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건 상식과 통상적인 예절이에요.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 각주는 중요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요거의 상식과 예절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예절은 어릴 때부터 그냥 주입이 되는 거죠. 야,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절을 생략하고 상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상식이라는 거는 이제 커먼 센스, 커먼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감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감.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라.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라. 감이 있는 거죠. 어떤 때 그래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 우리말 상식은 상이라는 건 언제나 통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은 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라톤이 묻는 질문은 이런 거야. 그 상식을 누가 만들어줬게? 노예제도가 나쁘다는 걸 누가 그러면 가르쳐줬니? 이렇게 묻는 거죠.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걸 뭐 당연하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걸 상식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문장이 있죠. 28쪽 마지막 문장. 우리가 철학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철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마땅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친절해야죠. 또 남녀 평등한 거죠. 또 살인하면 안 되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노예제도 같은 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 보호해야 되고요. 상식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상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과 시야를 누가 만들어줬겠습니까? 바로 리베카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사람들은 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철학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바라보는 사물, 이 안경은 있는데 안경을 바라보는 눈은 없다고 말하는 미치광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죠? 철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자기 눈으로 무엇인가 보면서 보이는 그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걸 보는 눈은 없다고 말하는 미치광이와 같다. 네? 똑같은 얘기이네요. 그죠? 지금 쉘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반론을 했지만 나중에는 플라톤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플라톤에게 이제 그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요, 예. 그 스승이나 법, 보편적 척도 이런 것도 다 철학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철학의 개념을 이제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을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답이 없어요. 이건 플라톤 얘기입니다. 플라톤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쉐릴과 마커스는
이걸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해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고 예니요, 예다, 아니다 이 중간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학이 바탕에 있다는 걸요? 그건 받아들이고 있는데 플라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상식이 과연 옹호될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지금 이게 2부죠. 2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플라톤이 올바른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쉐릴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생각하기 시작하게 만든 게 바로 플라톤의 물음들이야. 그 플라톤이 지금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당신이 어떤 근거로 그런 상식을 갖게 됐나요? 스스로 고민해서 당신이 알아낸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배웠나요? 그런 쉐릴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누가 어디서 배워요? 그냥 아는 거죠. 그럼 플라톤 다시 묻죠. 그냥 알 수도 있나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아나요? 배워서 아나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쉐릴이 대답하기 어려워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배워서 알았을 텐데 누구한테 배웠을까? 근데 본인은 분명히 철학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쉐릴은. 그럼 철학자한테 배운 건 아니겠네요. 철학 시간도 지루하고 따분했다고 그러니까 철학 시간에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이 작동하는 원리 안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철학적 원리들이 깔려 있다는 얘기를 플라톤이 슬그머니 해주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인데요. 요것도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40쪽 두 번째 줄. 강의실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철학자가 아닐 수도 있다. 플라톤 관점에서는 철학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저도 그러나요? 소피스트가 되는 거겠죠. 소피스트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뜻인데 약간 비아냥거린 거네요. 지혜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지혜를 가르치면서 돈을 받았으니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플라톤은 이러한 슬기 부분, 지혜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죠. 있는 사람만. 그렇죠. 제가 보기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생기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돈을 떠나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달리 얘기하면은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지금 위험하게 만드는, 그리고 바로 플라톤이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간 부분은 좀 건너뛰고, 자, 145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쉐릴이 아이고 뭐 이런 거 철학자들 따지는 거 재미없던데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누가 철학자하고 따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누가 나한테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와가지고 구선생님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철학자인데 말이야.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 기술도 있고. 근데 당신 말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그럼 싫어할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이 나보다 우월한 것이 없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치과 기술에 관해서는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 당신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 듣겠지. 하지만 인생에 대해서는 너나 나랑 똑같다 이 말이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쉐릴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너는 녹차를 좋아해. 응? 그러니까 내가 녹차 좋아하는 거에 대해 당신이 뭐 커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취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인데, 요걸 이제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자, 플라톤이 이렇게 반격을 하려고 합니다. 145쪽 맨 마지막 단락. 그런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도 옳고 그름을 좀 따지고 싶지 않은가요? 옳고 그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 결국은 따지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146쪽으로 오면은 예를 좀 고약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제 쉐르렉 이런 예를 들은 거죠. 내가 당신을 납치해가지고 내 노예로 삼으면 당신은 그냥 노예가 되겠습니까? 내 노예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플라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146쪽 뭐 둘, 넷, 여섯 번째 줄. 그럴 경우 내가 왜 당신의 노예가 돼야 합니까? 라고 이의, 반론을 제기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러자 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단락. 만약 플라톤 얘기네요. 노예를 부리는 게 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대를 떠올려 보시죠. 조선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심지어 상나라 때는, 중국 상나라 때는 순장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군주가 죽으면 200명을 같이 몰아 죽였어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을 때 그러한 강씨들이 되게 이제 그 성 이름 한자로 그 강씨들이 사냥을 당해서 순장을 당했던 집안이에요. 그 강씨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군주가 죽었을 때 강씨들을 잡아와가지고 순장을 시키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장을 시켜도 되나요? 그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주 30번을 보면은 자, 바바리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바리언. 이제 바르바르, 바바바 하는 뭐 그런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했는데, 자, 플라톤의 경우에는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플라톤 나중에 자기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 살았는데 노예에 합당하게 다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얘기하지만은 예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노예들은 되게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계층에 많이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장기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또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자유도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뿐이고 노예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런 노예에 합당하게 대우하라. 그러면 대개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거나 이렇게 주로 썼으니까 노예에 합당하게 대우하라. 근데 그 각주 30에 피터 싱어라는 사람 인용한 부분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노예를 평등하게 대우 안 했네요. 147쪽에 나오는 부분이죠.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이방인 가운데 종으로 삼은 사람은 영원히 종으로 삼고 너희 종족 가운데 종으로 삼은 사람은 좀 엄하게 다루지 말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누군가를 노예로 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쉐리가 다시 묻는 거죠. 내가 당신을 노예로 삼으면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냐.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라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게 명예살인입니다. 명예살인을 당하는 여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저기 이슬람 쪽에서 이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를 죽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가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여자, 또는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리고 여성 해방, 여성 평등 이런 주장 가감하게 한 이런 이제 페미니스트 26살 된 그 페미니스트를 오빠가 죽여. 자기 딸을 엄마가 침대에 묶어서 불태워 죽여.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고 뭐 등등 해가지고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그 남자들은 강간을 당했어. 그럼 우리 같은 경우라면 강간한 놈을 잡아다가 벌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 강간당한 여자는 집안에 들어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결을 잃어버렸다. 그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종교의 이름으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법으로는 분명히 이것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습법이 있어요. 집안에서 누구도 그 명예살인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동의하면 법으로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법이죠. 우리하고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허용할 수 없는 법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 그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파키스탄 이런 데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명예살인은 정당하다. 그럼 누가 그러면은 거기서 그 부당하다고 말을 하겠냐 이거죠. 플라톤의 문제적인 그겁니다. 상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겠느냐 이거죠. 누군가는 이의제기를 했을 텐데 그 이의제기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상식으로 바뀐 게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군가 노예를 삼나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게 언제쯤 구현이 되나요? 1937년쯤 구현이 됩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될 때, 서프라겟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구현이 되는 거고, 현재는 뭐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평등합니까 그러면은? 또 여기 사는 외국인들 투표권 없잖아요. 어떻게 평등해요? 사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이념은 아직 실현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실현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나요?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이걸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요만큼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철학자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건 완전한 평등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려는 평등은 좀 더 완전하게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상식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 150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일상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바로잡아 왔다는 거잖아요. 보다 완전한 국가, 완전한 세계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전문가가 했다는 거예요. 마커스가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다시 합니다. 150쪽 밑에 두 번째 달라. 자, 두 번째 줄. 선생님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만일 지식 알무로 바꿔놓으시면 좋겠어요. 알미라는 게 있다면 그러한 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알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때 이제 에피스테멀로지 해가지고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이 어떤 분야에 대한 정확한 알을 갖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어떤 것에 대한 암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암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을 얘기하는 거야. 윤리 도덕. 그렇다면 이것도 인정이 되겠네요. 그럼 마커스의 결론은 이렇게 되네요. 151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두 번째 줄. 좋습니다. 마커스가 계속 말했어. 이 두 가지 전제에 담기는 속뜻은 미루어 나가 본다면 결론이 뭐냐면, 만일 누구라도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여기 올바른이라는 붙여 놓으세요. 올바른 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알미라는 것은 오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건 좀 고차원적인 건데요.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군요. 누군가에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깨달음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달락으로 가면은 수학과 같은 지식 체계가 되겠네요. 스스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과 같은 건 추론, 미루어 나가는 문제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151쪽 마지막 줄. 자, 추론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여기 이제 디알렉틱이라는 건데요. 로고스를 통해서 근거 있는 말하기, 근거를 갖춘 뒷받침이 있는 말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이것이 추론입니다. 추론은 그러니까 이끌어내는 것인데, 근거들을 가지고 올바른 전제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추론이야.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건 항상 올바르게 이끌어낸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올바르지 않은 추론도 있어, 오류 추론도 있어서 어떤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론의 목적은 바로 올바른 결론, 올바른 주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불만스럽죠. 여기까지가 이제 플라톤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 15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줄. 그럼 딱 한 가지 문제만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커스가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자, 구글이 성공한 비결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근데 플라톤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구글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거야.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라. 네가 모른다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삶인지 모른다면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삶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살면 된다는, 스승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자, 구글의 전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비결은 평범한 개인은 접근할 수 없고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선생님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근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줄 내려가면 월드 와이드 웹, WWW에 있다는 거네요. 몇 가지만 쭉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2008년에 웹페이지가 1조 개가 넘었다. 1조개, 뭐 할 수 없이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된 정보의 양은 계산할 수조차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구글의 목표는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두 줄 내려가면 온갖 잡다한 글까지 합쳐 거의 1억 뭐주죽 달하는 책을 복사했다. 자, 이 양은 2006년 유튜브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한대의 정보가 지금 있는 거죠. 자, 156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구글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모아두기만 하면 쓰레기통이 되는 건 다 아시죠? 구글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줄. 정말로 어려운 일은 사용자가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검색해서 그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해주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쓰레기통이 아니고 유용한 정보의 도서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15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와가지고 구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노트북 놓고, 자, 화면에 떠놓고, 자, 한번 아무거나 쳐보시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라는 낱말을 쳤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줄, 470만 개의 답이 떴어요. 검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색만 하면 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검색 결과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게 아니고 뭐 부동산에 관한 겁니다. 뭐 등등. 그러니까 뭐 엉터리 정보들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8쪽. 자, 세 번째 줄. 여기 이제 그 옆에 숫자들이 쭉 있는데 이 숫자들은 검색 엔진이 검색 서치라는 거는 찾기 정도가 아니고 뒤지기입니다. 뒤지기. 찾는 정도가 아니고 뒤지는 거야. 엔진이라는 것은 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뒤지는 심장이 작동을 한 겁니다. 쿵쾅쿵쾅 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조 개가 넘는 웹페이지를 뒤져가지고 0.1초 만에 447만 개의 결과를 찾아냈는데 한 세 줄 내려갑니다. 그 검색 결과를 분류하고 소팅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결과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용자들은 대개 447만 개의 검색 결과 가운데 한 세 번째까지 그 제시되어 있는 것 3개 정도만 살펴볼까 말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구글의 성공은 그 3개를 골라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네요. 구글은 어떻게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은 맨 첫 번째 놓아야 할 정보가 어떤 건지를 구글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올려놓으면 안 되겠네, 그죠? 정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정보를 맨 1번에, 2번에, 3번에 이렇게 놔야겠네요. 그럼 이런 정보의 중요도를 구글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걸까요? 구글이 아마 이 서치 엔진이 분명히 아주 뛰어난 전문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0.1초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 물어봤을까요?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마커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그 뛰어난 사람 없이도요, 우리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0.1초 만에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좀 근거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8쪽 밑에서 둘, 넷, 여덟 번째 줄. 구글은 웹에 있는 모든 페이지마다 자동으로 숫자를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웹페이지마다 쪽마다 숫자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숫자에 뭘 넣냐면은, 자, 그 다음 줄. 특정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 다른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느냐를 또 조사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인덱스를 만든 거죠. 인용 지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용이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그 페이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웹페이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한다면 그건 상위에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이 안 본다면은 그것은 안 보이는 곳에 저 끝에 놓여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링크가 많이 걸릴수록 접속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 해서 위에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쉽네요? 그런데 159쪽에 오니까 이것만 가지고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이런 검색 엔진에 여러분 뭐 사용할 수 있는 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구글에 뭐 쉼표를 찍는 거, 그다음에 이제 콜론을 사용하는 것 등등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구글 맵 같은 거 보시면은 뭐 GPS 이런 거는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연결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159쪽에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자,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한 면에 지금 뭐 20개, 10개씩 먼저 쭉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선택이 된 거죠. 그 선택된 결과가 피드백이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같은 걸 찾으면 그 사람이 찾은 거 이전 사람이 선택한 것이 좋은 이제 감매김이 돼가지고 그것이 좀 더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 웹사이트일수록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제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한 문장 읽겠습니다. 자, 구글 시스템 어디에도 무언가를 알거나 무언가를 결정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 대중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걸 다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또는 거짓말도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지식으로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했어도 그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조회를 했으면은 그거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0쪽에 보면은 이제 위에서 둘, 넷, 여덟 번째 줄, 플라톤이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구글이 모으는 게 지식인지 확실하진 않네요. 아무도 인터넷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책을 쓸 때는 되게 몰입해서 쓰는데 인터넷으로는 그냥 쓰니까 신뢰할 만한 건 아니라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여기 지금 우리 캠코더에 하기는 좀 그런 얘기지만 인터넷에 가장 많은 정보는 뭔가요? 광고? 광고. 포르노예요. 그러면 지금 플라톤이 말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요. 알미라는 게 저는 이제 지식을 알속이라고 하니까 알미라는 거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다 바뀌어 버리는데 지금 두 분이 처음 만나서 몰랐잖아요. 누굽니다 하고 물어보고 이름 알려줬어요. 그럼 알게 됐죠. 그러니까 묻고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터넷에 쳐가지고 뭘 묻습니다. 소크라테스 쳤더니 쫙 나왔어요. 대답이 너무 많으면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내가 묻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엉덩이에 점이 있나요? 라고 쳐보세요. 거기에 맞는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아무리 많은 소크라테스 관련 뭐가 있어도 내가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알미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들이 알속들이 올라와 있어도 아직 그거는 알속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알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하고 날리지라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은 시그널, 이런 신호적 차원으로 여기 있는 건 전부 정보들입니다. 요거는 글자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 문자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이 디지털로 바뀐다면 비트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우리가 시각적 정보로 갈 수 있고 읽어준다면 음성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수많은 정보지만 이건 전부 다 시그널, 물리적 차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읽을 때 그래가지고 구글이 모으는 게 지식인지는 확실하지 않군요 라고 읽었을 때 그 뜻이 내가 이해가 됐잖아. 그 뜻을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이때 알미 발생해요. 이 정보 자체가 알미인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그 뜻을 알아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알미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커스의 이 주장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네. 알아도 행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알긴 알지만 실천 못할 때는 많이 있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천할 줄을 몰라. 실천할 줄 아는 건 또 다른 알미인 거죠. 또 다른 네. 알매도 종류가 있는 거죠. 어렴풋이 아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아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는지 모르는지 희미하게 아는 경우도 있고 또는 더불어 같이 아는 경우도 있고 혼자만 아는 경우도 있고 또 자전거 탈 줄 아는 것도 있지만은 자전거를 어떻게 탈 줄 아는지 원리를 아는 경우도 있고 과학적인 암도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분류가 있죠. 학문 분류. 심지어 이제 알고 있는 거를 실천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매는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는 무한히 많은 종류의 알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쌓아놓기만 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쌓아놓을 줄은 알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캐낼 줄은 알아낼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매도 종류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커스는 좀 평범한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0쪽으로 오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마커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이 웹페이지와 관련해 사용하는 지식은 다양한 대중을 참여시키는 클라우드 소싱에 의한 것이다. 소스라는 게 뭡니까? 소스, 원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소스니까 크라우드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덩어리라고도 매스는 덩어리라고 했고 크라우드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처럼 흘러간다. 덩어리진 물이. 그러면 이 무리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방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군중의 시대 때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방향성. 그러니까 소떼처럼 어딘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군중은 항상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트렌드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구글 트렌드에 딱 쳐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세계 문자 심포지아를 딱 쳤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막 사람들이 검색이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이제 행사가 벌어지는 시기 10월 초에 막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또 2015년에 또 막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그 트렌드라는 게 있죠.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정보로 바꾸는 거, 이것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 흔적, 궤적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의 지식 체계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는 한 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장, 인식 주체가 없다. 이런 알매는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알매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건 이제 클라우드고 구름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크라우드 물이라는 뜻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좀 더 쉬운 표현으로 161쪽에 나왔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보다 더 나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그 덩어리가, 무리가, 대중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개인의 무리가 어느 한 개인보다 우수할 때가 있고 개인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답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그 다음 문장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나요? 자, 답. 누가 됐든 투표하는 사람들이 지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알미인가요? 어떤 게 지식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게 지식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능하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학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물리학의 법칙을. 어떤 학문적 이론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찾아봤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걸 옳은 지식이야 라고 인정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학문적인 알미 결정이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학문적 알은 증명 방법을 따로 갖고 있어요. 방법론적인 증명을 해야 되고 올바름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적어도 두 가지 검증이 되거나 반증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학문적 알미 되거나 안 되거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커스가 지지하는 이런 것들은 대중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체계에만 적용이 됩니다. 161쪽 각주 31번 중요하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다수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원칙. 이걸 다수 속의 개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군중의 시대는 군중은 바보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군중은 바보다. 덩어리는 바보다. 무리는 바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지중이란 말을 쓰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알의 총량보다는 다수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많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 단 전제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그 다수 모든 사람이 서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 서로 있지만은 아무것도 함께 나누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혼자 있는 거하고 똑같고 오히려 그때는 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함께 있되 서로 공유해야 돼. 함께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말로써 시간 함께 나누고 가치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무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모두에게 공유됐을 때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지했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162쪽으로 오시면 마커스가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162쪽 마지막 문장. 누구나 자신의 삶에만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붓고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틀린 관점, 자기중심적 관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밑에 둘의 여섯 번째 줄. 동굴의 우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관점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죠. 이것만 넘어선다면,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소싱과 같은 걸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지식을 서로 소통시킬 수만 있다면은 동굴에 갇힌 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들의 판단이 한 명의 판단보다 훨씬 지혜롭고 유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 자, 167쪽에 오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이거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제 좀 반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중간 부분 167 마지막 단락 네 번째 줄. 윤리적 질문들에 대한 대답,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는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윤리 전문가가 아니라, 이건 플라톤의 생각이죠. 전문가가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이 마커스의 생각이네요. 그죠? 어느 쪽에 동의하시나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지에 갇히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플라톤은 지금 마커스를 공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쪽입니까 저쪽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168쪽으로 오면은 자, 그 한 가지의 비판점을 찾아내게 되죠. 세 번째 줄.
구글 검색 엔진이 다양한 의견에 각기 다른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묻네요.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내죠? 어떤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커스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69쪽. 자, 그 영어로 쓰여 있는 부분 있죠. Ethical and Source Search Engine이라고 되어 있는 거. EASE라는 약자로 썼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 윤리적 검색 엔진은 마커스 누구보다도 훌륭한 윤리적 답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심지어 저 자신보다 제 EASE, 그러니까 저만의 윤리적 답변 검색 엔진을 더 신뢰해요. 이건 인공지능이라고 합시다. 이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낙태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훨씬 윤리적인 답변을 내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0쪽으로 오시면 중간 아랫부분. 자, 플라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공지능은 선호하는 순서 체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런데 그 순서 체계에는 중요한 철학적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전제에 동그라미 치면 이게 이제 상식이고 이것이 눈이죠.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쉬운 표현으로 다른 사람이 접속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인기를 끄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한 인기도가 높을수록 그러면 그거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연예인들은 인기가 많으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만한 가치가 적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 전제는 이제 구글 서치 엔진이 갖고 있는 전제라고 지금 플라톤이 이해하고 있고 마커스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쉐릴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171쪽 중간 바로 아래. 잠깐만요, 내가 말했어. 쉐릴이죠. 마커스 씨, 다양한 의견에 왜 꼭 그렇게 순위를 매겨야 하나요? 모든 사람 똑같잖아요. 왜 순위를 매겨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순위를 매기면 안 되나요? 이것도 윤리적인 판단이네요. 그러자 마커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윤리적인 거네요. 지금 모든 게 윤리적이 돼버렸어요. 순위를 매겨도 윤리적이고 안 매겨도 윤리적이고 우리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마다 윤리적 판단을 지금 내린 것이고 다만 자기가 내린 윤리적 판단이 왜 타당한지는 서로 모르고 있어요. 마커스도 모르고 있고 쉐릴도 처음엔 자기가 그거 모든 사람 똑같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걸 왜 윤리적 판단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그걸 이제 마커스와 쉐릴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표현이 한번 있습니다. 173쪽 세 번째 줄 밑줄 한번 쳐놔보세요. 오늘 읽었던 문장 중에 혼자 웃었던 문장인데요. 멋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모든 용기의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본 기분. 뭔가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은 거죠. 근데 냉장고 문에 들어있는 그 그릇들의 뚜껑이 다 열려있어요. 뒤죽박죽이고 누가 뭐 먹었다 흘렸다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남편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느낌을 이해하시죠 지금? 마커스와 쉐릴과 플라톤이 열심히 토론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뚜껑 하나도 못 닫고 다 열린 채로 찌꺼기들 남은 이 찝찝한 기분으로 지금 끝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야. 자, 173쪽에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쉐릴이 이제 플라톤의 발상이라고 말하는 그 발상을 정리한 내용이니까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자, 그래 치아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콜로드니 박사처럼 치과 의사입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지식을 알면서 사람들의 뒤틀린 인생을 바로잡아줄
윤리 전문가가 존재한다는 발상. 그러니까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에게 구두를 맡기고, 나라 통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나라 통치를 맡기듯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방법을 맡겨야 된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이 뭐가 더 잘 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맡겨야 돼?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더 웃긴 건 이 윤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을 상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옮겨 놓았다는 발상. 플라톤이 한 얘기죠.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랬는데 이제 셰릴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174쪽 마지막 단락.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셰릴이 이제 론다에게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175쪽부터 쭉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두 자매가 있는데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새 아빠가 그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성적 학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더 큰 문제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17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셰릴이 혼자 이제 반문하는 거야. 177쪽 가운데 부분. 끔찍하다는 말로는 모자라지.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요해. 모자란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신병자 같은 아버지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 쾌락을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소녀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았어. 100번 양보해서 정신병이 있다 해가 뇌에 문제가 있었다 쳐도 그는 얼마든지 욕망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플라톤 쭉 얘기합니다. 나쁜 교육 얘기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네요. 이겨낼 수 없었다면 성기를 자르기라도 했어야지. 그것이 도덕일 거야.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것도 뇌가 정상인 사람이 어린 자식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이야?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79쪽으로 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셰릴 자신이 내가 말하고 있는 잘못, 책임 없음 이런 말을 내가 쓰고 있는데, 나는 그런 말들을 도대체 어디서 배워가지고 쓰는 거지? 나는 인공지능한테 배운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나의 이런 개인적인 판단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커스 얘기도 재미있지만 넘어가고, 자 180쪽으로 가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엄마에게 가는 겁니다. 남편이 성적 학대를 가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한 그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동 학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기나 해요?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의 고통을 막는 것보다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한가요? 엄마를 지금 이제 힐난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변명이 돼요, 그래?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눈을 감아버리는, 그게 과연 익스큐즈가 되겠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자 181쪽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그런데 이런 뭔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건 어쩌면 누군가가 발견한 증거들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다양한 판단들이 있는데, 그 판단들은 우리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미 다 이렇게 증거들을 통해서 발견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노예 제도를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2쪽으로 오면은 첫 문장. 우리는 어떻게 노예제도가 잘못인지 알게 됐을까? 그럼 그전에는 노예제도가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냐? 이해가 되시죠? 각주 35번을 보면은 몇 명의 노예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존 록, 몽테스키웨, 그 다음에 보댕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뭐 우리 링컨은 뭐 말할 것도 없을 테고 노예제도가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인류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3쪽으로 오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 맞아. 하지만 그게 바로 플라톤주의, 플라톤 핵심 주장이었어. 노예제도가 잘못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면 노예제도는 어느 시대에는 정당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수많은 이기적 이유 때문이라면 힘 있는 사람이 내가 힘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그죠? 요즘 사람들은 다 노예를 부리고 있어. 야, 그럼 포로들을 노예로 삼지 그럼 뭘로 하겠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반대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논쟁이 필요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다양한 현실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도덕이나 윤리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훌륭한 논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죠. 나쁜 패습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바로 훌륭한 논쟁가들이 바로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인류가 이렇게 훌륭한 도덕을 쌓아왔다면은 그건 바로 그런 철학자들의 공로 아니겠는가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쭉 넘어갈 테고요. 188쪽에 한번 오겠습니다. 이제 끝날 즈음 돼가지고 이제 플라톤의 문학적인 측면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노예제도 얘기가 나온 이제 참이니까 두 번째 달라. 플라톤이 말하길 남자든 여자든 노예는 자기 시간이라는 게 없어서 거리에서 서두르기 때문에 한눈에 노예인 줄 알 수 있대. 그러니까 노예는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라는 말은 종노자인데 이게 좀 아마 여자들을 주로 처음에는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 노예라고도 하고 노비라고도 쓰고 뭐 몸종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아마 종이라고도 많이 썼습니다. 아마 따라다녔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건데 그 노예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부림을 당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유의지가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 이게 노예라는 거야. 그러면은 회사 가면은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죠. 노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내가 스스로 사실은 반납을 한 거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한 100% 노예는 아니야. 때려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분적 노예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계약에 의한 노예.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자율권을 준다는 것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럼 생산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창의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거꾸로가 아니에요. 노동자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면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CEO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일 텐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노예라는 것은 남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자, 불이임을 당하는 자가 노예입니다.
불임을 당하다 보니까 늘 곁에 또 이렇게도 노예를 설명합니다. 천한 일을 도맡아 하는 자. 중요한 일은 못하고 아주 할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일들만 책임지고 하는 자. 이런 게 또 노예다. 또 노예는 현대적으로 보면은 얽매여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라도 돈에 콱 매여 있으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예의 반대말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어떻게 규정되냐면은 돈을 많이 갖고 있냐 집이 있냐 이런 걸로 정의 내리지 않고 자유의지. 근데 아까 중요한 부분 하나 빠뜨렸네요. 찾아서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공감하는 게요. 여자도 네. 애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 근데 사람이 어릴 때 누군가는 결국 노예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노예라는 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노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으면 노예라고 하고. 그거 이제 플라톤 얘기죠. 어디 갔어? 그 아크라시아 나오는데 뭐 그 중요한데 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 중요한 주를 넘어갔죠? 주에 있어요. 주. 그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양육.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거.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는 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엄청난 의무를 느끼죠. 그 의무에 대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 엄마가 책임감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고 책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는 책임이 없어요. 노예는 벌을 받죠. 여기 나왔다. 114쪽. 네, 각주 13번. 한 문장 밑줄 한번 쳐보세요. 두 번째 줄.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지식. 이거 번역이 좀 이상했어요. 선이라는 건 좋은 거란 뜻입니다. 좋은 게 뭔지를 안다면은 누구든 그 좋은 거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동의하시네? 공부하는 거 좋죠? 그러면 이게 좀도 이제 종류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노는 걸 못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친구 사귀는데 나쁘고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 것은 성적을 올리고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데 좋은 거죠. 그럼 좋은 걸 알았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네요. 플라톤 전제는 소크라테스 전제는 뭐냐면 지행합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걸 알면 사람 누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지를 알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담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람에 따라 다. 그러니까 담배는 분위기 잡는 데 좋지. 근데 건강에는 나빠. 그럼 이제 선택이 플라톤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잡는 데 좋고 뭐 심심풀이에 좋고 그러니까 하죠. 건강에 나쁘니까 안 하죠. 둘 다 맞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거야. 처음에 잘 즐기다가 어느 날 이게 나빠. 심심하지도 않고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피우니까 더 나빠졌어. 그래서 끊어야 돼. 나쁘다는 걸 알게 되고 좋은 건 없고 나쁜 것만 있어. 그런데 못 끊어. 왜요? 중독돼서. 그게 바로 아크라시아야. 중독. 크라시아, 의지 박약이라는 건데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좋은 게 뭔지 알아. 공부해야 되는데 졸려.
그럼 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유 저거 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힘든 게 싫어가지고 안 해. 다이어트 같은 게 되게 그렇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좋은 걸 알고 있으면 한다는 게 플라톤의 믿음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짜로 좋은 줄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의지가 좀 모자라. 스마트폰. 등등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인생 전체가 그래. 좋은 건 안다고 해서 다 좋은 걸 이루는 거는 전혀 아니고 핑계가 많지 사실은. 그걸 바로 우리는 의지박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공의 시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향해 질주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로 그래. 근데 못해. 왜요? 일단 지금 의심이 하나 들어갔잖아. 누구나 성공할 거는 아니다라고 의심을 해. 그래서 안 한단 말이야. 어차피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 의심이 들어갔어. 우리 딸내미도 요즘 그 전략을 쓰거든. 고3이지만 이제 그 전략이 슬슬 들어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아빠.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네? 그럼 뭐? 인정하지 뭐 누구는 뭐 그렇게 안 사나? 다 똑같이 사는데 하지만 그거를 말해야 하는 순간은 따로 있는 거야. 언제요? 이제 나중에 해야지 그거는. 죽을 때요? 아니 이제 언제? 뭐 수능 끝나고 해야지. 중간에 하면은 이미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고3 때 지금 뭐 한 7월 말이잖아. 무조건 달려야지. 결정을 한 거잖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충분히 기회를 줬거든. 너 수능 안 해도 되고 뭐 중간. 근데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의지를 좀 강하게 갖고 그거 누가 몰라. 더 열심히 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붙어야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으로 쟤보다 더 열심히 한다. 무한 경쟁, 무한 질주가 시작이 된 거니까 그건 무한 경쟁에 들어갔으면 무한 질주를 해야지. 그걸 이제 그런다고 아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 다 들어가면 무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미 그건 전제가 잘못된 거란다. 이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는 무한 질주를 해야만 되는 거야. 어떤 책임감 같은 거네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기 싫으면 빠져나오라 이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기도 싫고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건데 들어가 있긴 해. 근데 이게 힘들어. 의지박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도 자꾸 핑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무한 경쟁을 줄여가는 거죠. 어떤 목표를 줄이거나 그거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애기를 막 돌보기 위해서 내가 직장도 때려치고 공부도 때려치고 이게 노예가 아니고 이게 바로 자유인이라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엄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트랙으로 들어간 거야. 엄마란 트랙으로 들어갔고 얼마든지 딱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뭐 평생 괴로워야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이런 일이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달리잖아. 무한질주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랬을 경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유인. 이제 총불이 되고 달려 그러면 이건 노예. 이렇게 포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이 하는 얘기가 그야. 노예는 보니까 거리에서 걸음걸이만 봐도 노예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야.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전부 바삐 다니잖아. 다 노예라는 거죠. 뭐의 노예겠어요? 시간의 노예, 일의 노예, 성공의 노예 등등. 그 다음 문장이 더 멋있어. 자유인은 남자든 여자든을 자꾸 왜 넣냐면 쉐릴이 여성 차별적 발언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번 줬거든. 플라톤에게. 그래가지고 플라톤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매 문장마다 남자 여자 이렇게 그 또는 그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데
남자든 여자든 한가라는 말이 지금 적절한 번역은 아니야. 스콜레를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스쿨 학교란 뜻이 학교. 여가 여유. 이거 좀 뭐라고 말할 수 귀족적인 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아니 귀족. 귀족은 승마를 배워야 되고 또 사교를 배워야 되고 노래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교회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남들이 해줘. 노예들이. 네. 그러니까 플라톤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야. 자유인으로 살려면은 먹고 사는 일에서 해방이 돼야 되잖아. 네. 누가 해줘야 돼? 먹고 사는 일을. 노예가 해줘야지. 그 내가 자유인이 되려면은 누군가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노예 제도를 폐지했으면 저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다 노예지 뭐. 자유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 거야? 좋은 거예요? 네? 다 같이 노예가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 아들놈 표현 하나 들을게요. 네. 유성 얘기를 한참 한 유성. 네, 이제 재난 영화들 있잖아. 예. 이제 사람들이 다 지구가 초토화되고 죽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다 같이 죽으면 괜찮을 것 같아? 혼자 죽는 것보다. 남성적인. 얘는 살고 내가 죽으면 억울한데, 쟤도 죽고 나도 죽으면 뭐 괜찮아. 모두가 노예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노예가 아닌 거야. 그럼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기에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예가 있고 또 정신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귀족이 나뉘어져 있는 반면에 노예 제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냥 개인 안에서 그 부분이 나뉘는 게 아닐까요? 개인 안에서 나의 뭐랄까 직업에 뛰어들어서 생활 전선을 책임지려는 나의 그런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자아는 또 뭔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가 따로 존재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그런 것들이 나뉘어지면 그걸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문제는 돈이에요. 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가치의 비중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기초 생활 수준은 마련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나는 뭐 그냥 밥 3끼 먹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 만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 뭔가 더 물질적인 뭔가를 원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나는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나의 별장도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중요하다면 물질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게 이제 현대 사회가 아닌가. 한 문장만 더 하고 잠깐 쉬고 토론을 좀 하겠고 토론 시간 따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재미있어. 자유인 한가하게 걷고 말할 수 있고 어디 쪽인가요? 188쪽 두 번째 달라 마지막 문장.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어. 이건 자유인. 재밌네. 네. 한 달락 건너뛰면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 일반적인 자유는 그런 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이제 쉐릴이 플라톤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이제 철학자가 바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래. 왜요? 좀 이따 한번 우리 논의해보죠.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 외형적인 그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은 이랬어요.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결론 한 문장 보겠습니다. 190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답을 얻어야 할까요? 네, 이것으로 이제 그 2부 제 강의는 마치고 써주시고 잠깐 껐다가